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깊은 골짜기, 마을의 돌쇠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내려올 만큼 오래되었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여 바깥 세상과는 발길이 뚝 끊기기 일수인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밭을 일구거나 산나무를 캐며 소박하게 살았지만, 돌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물려받은 땅 한 줌 없이 오로지 튼튼한 몸뚱이 하나와 낡은 지게 하나에 의지하여 거친 산을 오르내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비록 배운 것은 없고 가진 것도 없었으나 심성만큼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새벽 달기 회를 치며 울기도 전인 어스름한 새벽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꽁보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후루룩 마신 뒤 산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가장 높은 곳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겨울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며 찬바람을 안으로 들여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지게를 짊어지고 눈 덮인 산길을 올랐으며, 그의 도끼질 소리는 쩌렁쩌렁하게 골짜기를 울려 잠들어 있던 산짐승들을 깨우고 아침을 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아침이 왔음을 깨닫고 이불을 개고 일어날 정도로 돌쇠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내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한 돌쇠라 할지라도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기는 쉽지 않아. 그는 나이가 30이 훌쩍 넘도록 짝을 찾지 못하고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어 일을 마치고 돌아온 텅 빈 방 안에는 그를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오직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홀로 저녁을 지어 먹을 때면 사무치는 외로움이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안악들은 돌쇠가 참으로 진국인 사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면서도 막상 자신의 딸이나 누이를 그에게 시집 보내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돌쇠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가끔 달이 밝은 밤이면 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자신에게도 언젠가 따뜻한 밥상을 함께 마주할 가족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 돌쇠는 땔감을 팔러 마을 아래쪽 부잣집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인색하기로 소문난 최부자의 기와집이 있었는데, 높은 담장은 마치 성벽처럼 위압적이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가 땔감짐을 내려놓고 잠시 땀을 식히고 있을 때 최 부자댁의 뒷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얇은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여인 하나가 커다란 빨래 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댁의 며느리인 연화였는데 몇 해 전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되어 시댁 식구들의 모진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여인이었습니다. 연화는 한눈에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야위어 있었고 핏기 없는 얼굴은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여 돌쇠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얇은 저고리 하나로 추위를 견디며 냇가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지나가던 동네 개조차도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의 뒤를 눈으로 쫓았는데, 냇가에 도착한 연화가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그 차가운 물에 맨손을 담가 빨래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종이나 머슴이라도 한겨울 얼음물에 맨손 빨래를 시키지는 않을 터인데 명색이 며느리인 사람에게 어찌 저런 가혹한 일을 시키는지 돌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차마 그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거서
조심스럽게 냇가 쪽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서 본 연화의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오르고 터져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간간히 신음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방망이질을 해댔는데 그 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 소리에 묻혀 더욱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돌쇠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자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리고는 고개를 푹 숙였는데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잔뜩 겁을 집어먹은 모습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남루한 행색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도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했으나 입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 안에서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날아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최 부자의 아내가 며느리를 닥달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빨래를 하러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함흥차사야 손이 얼어 터지든 말든 얼른 해오지 않고 못하는 개냐. 그 고함 소리에 연화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서둘러 빨래를 헹구기 시작했고 그 급한 손놀림에서 그녀가 평소에 얼마나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남의 집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워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자신이 가진 땔감이라도 몰래 가져다 주어 그녀가 잠시나마 불을 쬐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최 부자 댁의 횡포는 비단 며느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작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도 악명이 높았기에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릴 뿐 감히 최 부자의 면전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곡간의 곡식이 썩어 나갈 정도로 많으면서도 가난한 이웃에게 쌀 한 톨 베푸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흉년이 들면 고리대금으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간 연화는 처음에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다고 부러움을 샀으나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마자 집안의 모든 불행을 몰고 온 장본인으로 몰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나무를 할 때도 장터에서 나무를 팔 때도 자꾸만 얼음물에 손을 담그던 연화의 모습이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우연히 최 부자댁 담벼락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안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최 부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매질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사이사이로 연화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가늘 깨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밥을 태우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밥을 조금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가혹한 매질이었고 돌쇠는 당장이라도 담을 넘어 들어가 그녀를 구해주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과 남의 집 일이라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그는 주먹으로 담벼락을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천장을 바라보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비록 배운 것 없는 무지렁이 나무꾼이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그토록 모질게 대하는 것은 하늘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연화는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했던 처녀였기에 그녀가 겪고 있는 고초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조금 더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았다면 그녀를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에는 밤새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돌쇠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마을 우물가에는 아침부터 안악들이 모여 앉아 최 부자댁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돌쇠가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최 부자댁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밤새도록 나더구먼. 그 집 영감이 술만 먹으면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는다지. 뭐야. 한 안악이 혀를 차며 말하자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집 시어미는 더해 며느리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하루 종일 일만 시킨다는데 저러다 사람 하나 잡지 싶어. 돌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짐짓 모른 척하며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물을 퍼 올리는 손길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매서워졌는데 산속의 추위는 마을보다 훨씬 더 혹독하여 돌쇠조차도 나무를 하러 나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거나 장작을 패는 등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했고 그녀의 옷차림은 여전히 얇은 무명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최 부자댁 근처를 지날 때마다 혹시라도 연화가 보이지 않을까 기웃거렸고 아주 가끔 그녀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따뜻한 군고구마 하나라도 건네주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최 부자가 며느리를 내쫓고 새 며느리를 들여 지참금을 챙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미 죽은 아들의 처를 내보내기 위해 온갖 트집을 잡아 괴롭히고 있었고 며느리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들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굴고 있다는 것이 소문의 요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나라며 분개했지만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쇠는 이 소문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만약 연화가 쫓겨나게 된다면 갈 곳 없는 그녀가 이 엄동설 안에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돌쇠가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최 부자댁 대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최 부자의 하인들이 연화를 거칠게 밀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수 없는 년 네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를 않아. 당장 꺼져버려. 하인은 연화가 아끼던 낡은 보따리 하나를 대문 밖으로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주워들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를 부축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순간 눈앞이 붉어지는 분노를 느끼며 지게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마을의 어른인 공영감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개나 돌쇠, 지금 자네가 나서면 저 여인은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네. 공영감의 말에 돌쇠는 억지로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주먹을 쥔 손에는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을 밖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여 금방이라도 눈보라 속에 파묻혀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는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마치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흉흉하여 사람들은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돌쇠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지만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연화의 모습이 눈에 밟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갈 곳도 없는 사람이 밖에서 헤매고 있다면 분명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텐데
돌쇠의 머릿속은 온통 불길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결국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하나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어귀를 지나 산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며 연화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발자국조차 찾기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부인. 돌쇠는 목이 터져라. 연화를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산짐승 울음소리마저 끊긴 적막한 산길에서 돌쇠는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연민과 사랑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돌쇠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성황당 근처에서 눈 위에 쓰러져 있는 희미한 형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연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를 감싸고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비비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 제발 눈을 뜨시오. 돌쇠의 간절한 외침에도 연화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둘러엎고 자신의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그는 등 뒤에 엎인 연화의 희미한 숨소리를 확인하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제발 사람한 다오.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를 살려내겠네. 돌쇠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기도를 올리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가까스로 집에 도착한 돌쇠는 연화를 아랫목에 눕히고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워 넣어 방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그녀의 손발을 정성껏 주무르며 혈액순환이 되도록 도왔고 쌀을 끓여 묽은 미음을 만들어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먹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를 하던 돌쇠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새벽녘이 되어서야 연화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얕은 신음과 함께 눈을 살며시 뜨자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시겠소. 하슈메로아. 연화는 몽롱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돌쇠를 발견하고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고 이 누추하지만 따뜻한 방이 누구의 집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집입니다. 눈 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업고 왔습니다. 안심하고 좀 더 쉬십시오. 연화는 그제야 눈가의 물기를 머금으며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연화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약초를 구하러 나가려는데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마을의 제일 큰 어른인 공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사뭇 진지하고 근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공영감은 방 안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돌쇠를 마당 구석으로 끌고 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네가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대강 짐작은 간다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최 부자가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야. 공영감의 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체면을 몹시 중요하게 여기는 위인이었기에 쫓아낸 며느리가 다른 사내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된 표정으로 공영감을 바라보았고 공영감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는 건 시간 문제니 가고 단단히 하고 처신 잘해야 할 걸세. 내 일단 모른 척은 하겠네만 앞으로 닥쳐올 파도가 만만치 않을 게야.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횡하니 지나가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공영감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남기고 간 말은 돌쇠의 가슴에 천근만근 바위 덩어리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그는 한동안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여질 지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모든 땅과 돈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곧 이 마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쇠는 차가운 바람이 횡하니 부는 마당에 서서 방 안에서 자신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을 가엾은 여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깊은 한숨으로 진정시키며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돌쇠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서자 연화는 어느새 일어나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몸져 누워 있었지만 문 밖에서 오고 간 공영감과 돌쇠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은 듯 안색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신 것 같아 송구합니다. 제가 몸을 조금만 추스르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생명의 은인인 돌쇠에게 짐이 되고 화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당장이라도 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가 차가운 눈밭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그 말을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고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녀를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이 엄동설 안에 몸도 성취하는 분이 나가시면 꼼짝없이 얼어 죽습니다. 최 부자가 무섭긴 해도 사람 목숨보다 더 무섭겠습니까? 돌쇠는 연화가 다시는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더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서 살 길이 막막하지 않을 때까지는 절대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연화는 그런 돌쇠의 우직한 배려에 감동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의 오두막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사람 사는 훈훈한 냄새가 동시에 감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연화가 몸을 추스르자마자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이었지만 부잣집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솜씨가 배어 있어 돌쇠가 손도 대지 못했던 집안 곳곳을 말끔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던 호라비의 방은 어느새 윤기가 흐르고 향긋한 냄새가 났으며 아궁이의 불길은 더욱 따뜻하고 고르게 방을 드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돌아와 달라진 집안 풍경을 볼 때마다 꿈을 꾸는 것 같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곤 했고 연화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상 앞에서 하루의 고단함을 눈 녹듯이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돌쇠네 집에 낯선 여자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쑥덕거렸는데 글쎄 그 곰 같은 돌쇠가 밤중에 어디서 여자를 업어왔다지 뭐야. 밤마다 그 집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질 않는다더군. 하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총각이 장가를 들었나 하는 정도의 가벼운 소문이었으나 누군가가 그 여자가 바로 최 부자 댁에서 쫓겨난 며느리라더라 하는 말을 퍼뜨리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수군거렸고 돌쇠가 마을길을 지날 때마다 힐끔거리며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소문을 전해 들은 최 부자의 아내는 펄쩍 뛰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그 재수 없는 년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야.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거늘 감히 이 마을 안에 숨어 있어. 그녀는 연화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불길하게 여겼으며 더욱이 자신들이 내다버린 며느리를 천한 장작꾼이 거두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최 부자 역시 얼굴을 붉히며 술상을 엎었고 내 집에서 나간 귀신이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니 이는 우리 집안을 능멸하는 처사다 라고 고함을 치며 당장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 부자의 명을 받은 하인들은 그 길로 돌쇠의 오두막을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돌쇠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사이를 틈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어느 날은 돌쇠가 없는 틈을 타 마당까지 들어와 기웃거리다가 방 안에 있는 연화의 그림자를 보고는 이 안에 쥐새끼가 숨어 있는 게 분명하구나 하며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방 안에 숨죽이고 있던 연화는 그 목소리가 시댁의 하인 칠성이의 것임을 알아채고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칠성이는 문 창호지에 구멍을 뚫으려다 말고 침을 퇴해 뱉으며 돌아갔지만 그가 남기고 간 공포는 연화의 심장을 조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쇠가 돌아왔을 때 연화는 사색이 되어 있었고 집 주변에는 누군가 흙발로 어지럽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돌쇠는 직감적으로 최 부자댁 사람들이 다녀갔음을 알 수 있었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를 안심시키며 걱정 마시오.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부인을 해치지 못할 것이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낙과 도끼를 문 옆에 두며 밤새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도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러 오는 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부자의 보복은 더욱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쇠의 나무를 사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돌쇠가 장터에 나무를 지고 나가도 상인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고 평소 단골이었던 주막주모조차도 미안하네 돌쇠. 최 부자 어른 눈 밖에 나면 우리도 장사 못해. 라며 문전박대했습니다. 돌쇠는 하루 종일 무거운 지게를 지고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와 거절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나무 한 단도 팔지 못한 채 터덜터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굶고 있을 연화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청음망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돌쇠는 빈 지게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연화에게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날이 아니라 나무가 잘 안 팔리는구려. 내일은 꼭 쌀을 사올 테니 조금만 참으시오. 하지만 연화는 돌쇠의 지게가 아침에 나갈 때와 똑같이 무겁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그의 흙투성이 얼굴에서 그가 겪었을 수모를 짐작하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독을 긁어 남은 보리쌀을 탈탈 털어 죽을 끓였고 그 묽은 죽 한 그릇을 돌쇠 앞에 내밀며 저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 어서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밥그릇을 권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날 밤은 배고픔보다 더한 서러움이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을의 공영감이 다시 돌쇠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늦은 밤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공영감은 방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루 끝에 걸터앉아 낮은 목소리로 경고를 전했습니다. 돌쇠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 부자가 너를 관에 고발할 작정인 모양이야. 유부녀를 보쌈에 갔다는 둥, 집안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는 둥 헛소문을 퍼뜨려서 너를 옥에 가둘 심산인 개야. 그 말은 돌쇠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는데 가난하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도둑 누명이라니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공영감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떠는 돌쇠의 어깨를 잡으며 간곡하게 타일렀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날뛰면 최 부자의 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억울하더라도 당분간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 해. 내가 마을 이장과 상의해서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 너는 절대로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 들지 말게. 공영감은 품에서 작은 쌀자루 하나를 꺼내 슬그머니 마루에 놓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공영감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고 세상에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버텨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의 횡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는데 며칠 뒤 돌쇠가 산에 간 사이 동네 왈패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둑놈의 집구석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돌쇠네 집마당에 오물을 투척하고 널어놓은 빨래를 흙발로 짓밟아 놓았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연화는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욕설과 물건 부서지는 소리는 그녀의 뼈마디 하나하나를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왈패들은 한참을 난동을 부리다가 돌쇠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낄낄거리며 사라졌고 폐허가 된 마당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산에서 돌아온 돌쇠는 엉망이 된 집안 꼴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찢어진 빨래와 깨진 장독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연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도끼를 들고 최 부자 집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연화가 맨발로 뛰어나와 그의 허리춤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안 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제발 참으세요, 제발. 연화의 절규에 가까운 애원에 돌쇠는 피눈물을 흘리며 도끼를 내려놓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마당 한가운데서 통곡했습니다. 그날의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흘러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모두들 최 부자가 무서워 방문을 굳게 닫고 모른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와 연화는 잠들지 못하고 마주 앉아 앞날을 걱정했는데 연화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비참하게 죽거나 떠나는 것이겠지만 저는 나으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보란듯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연화의 눈빛은 예전에 겁 많던 여인이 아니었고 생존을 향한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부자 댁에서 보고 들은 지식을 이용해 돈을 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고 돌쇠는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주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다음 날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프로 엮은 신발과 바구니였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 노비들이 만드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웠던 솜씨였지만 그녀의 손재주는 타고난 것이어서 일반 장터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튼튼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집신을 삼았고 돌쇠는 그녀가 만든 물건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인, 이건 정말 대단한 솜씨요. 이걸 내다 팔면 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소. 돌쇠는 희망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연화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더욱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돌쇠는 연화가 만든 집신과
바구니를 지게 해주고 아주 먼 옆 마을 장터로 향했는데 이는 최 부자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복 100리가 넘는 먼 길이었지만 돌쇠는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걸어 장터에 도착했고 연화가 만든 물건들은 순식간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만든 집신은 처음 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돌쇠는 쌀과 고기를 사들고 기쁜 마음으로 밤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기름진 밥 냄새가 집에 퍼지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고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 측에서도 이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눈치채고 있었으니 최 부자의 집사인 마름이 우연히 옆 마을 장터에서 돌쇠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마름은 최 부자에게 달려가 그놈들이 다른 마을에 물건을 내다 팔아 연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했고 최 부자는 독한 것들 같으니라고 어디 끝까지 버티나 보자 며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불량배들을 다시 매수하여 이번에는 돌쇠가 산에서 해오는 나무에 몰래 불을 지르거나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함정을 파놓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짓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에게는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돌쇠가 산 비탈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쪽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굴러떨어진 바위는 그의 지게를 박살내고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년 감수한 돌쇠가 위를 올려다보니 숲속으로 황급히 도망치는 사내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해 위협이었고 돌쇠는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서진 지게 조각을 주워들고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으며 산을 내려왔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돌쇠는 연화에게 차마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없어 멧돼지를 만나 지게가 부서졌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영민한 연화는 돌쇠의 떨리는 손과 흙투성이가 된 옷을 보며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쇠의 찢어진 옷을 기워주며 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살기 위해 저들과 맞서야 한다. 그녀는 밤새도록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고 새벽달기 울 무렵 돌쇠를 깨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저 산 너머 험한 골짜기에 옛날에 숯을 굽던 가마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은 험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니 당분간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그곳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돌쇠는 연화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서 계속 핍박을 받느니 차라리 험한 산속이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화가 말한 그곳은 전설 속에나 나오는 잊힌 장소였기에 최 부자의 손길이 닿기 힘들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칠흑 같은 밤 필수적인 살림살이만을 챙겨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서로의 손을 잡은 온기는 그 어떤 불보다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찾아올 엄청난 행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깊은 산중으로 몸을 숨긴 돌쇠와 연화가 찾아든 곳은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가 나온다 하여 얼씬도 하지 않는 험한 골짜기, 이른바 귀신골이라 불리는 옛 숯가마터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곳은 자풀이 무성하고 가마는 반쯤 무너져 내려 있었으며 곁에 딸린 작은 토담집은 지붕이 뚫려 하늘이 훤히 올려다 보이는 흉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척박하고 음산한 풍경조차도 최 부자의 섯을 퍼런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그들은 마치 궁궐이라도 발견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서둘러 주변의 마른 나무와 갈대를 꺾어 지붕을 덮고 무너진 흙벽을 진흙으로 메워 찬바람을 막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배는 고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중의 겨울밤은 마을보다 훨씬 더 매섭고 길었지만 돌쇠와 연화는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돌쇠는 낮이면 숲으로 들어가 죽은 나무를 베어와 숯을 구울 준비를 했고, 연화는 언 땅을 파서 칠불이나 도라지를 캐고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지폈습니다. 연화는 부잣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배운 지혜로 돌쇠가 무심코 지나치던 나무 껍질이나 열매들을 모아 약차를 끓여내곤 했는데, 그 덕분에 두 사람은 거친 산 생활 속에서도 크게 앓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화는 흙을 만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무너져 내린 숯가마를 보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찰기가 좋은 황토를 찾아내어 물에 개어 틈새를 꼼꼼히 메웠고, 가마의 숨구멍을 조절하는 법을 돌쇠에게 알려주며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열기를 잘 머금는 가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가마터 뒤편의 덤불을 정리하다가 기이하게 생긴 바위 아래에서 유난히 잎이 푸르고 윤기 나는 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그저 잡초라 여기고 지나쳤을 풀이었지만 연화는 시댁의 어르신들이 귀하게 여겨 약재상에게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이던 약초 그림을 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어 뿌리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산삼 중에서도 으뜸으로 친다는 천종산삼의 어린 싹과 묵은 뿌리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 신만이가 씨를 뿌려놓고 잊어버렸거나 산짐승이 씨앗을 물어다 놓은 것이 오랜 세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라난 모양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지만 혹여 누가 볼세라. 얼른 흙을 덮어두고 저녁에 돌아온 돌쇠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말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가 이끄는 곳으로 가서 흙을 파보았고, 드러난 산삼의 자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인, 이게 정말 산삼이란 말이오. 내 평생 이런 귀한 것은 구경도 못 해봤어. 돌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지혜로운 여인이라 당장 이것을 캐내어 장터에 내다 팔면 소문이 나서 화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시험입니다. 지금 당장 욕심을 내기보다는 정말 급할 때 하나씩 캐어 먼 곳에 가서 조용히 바꾸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을 덤불로 잘 가려두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연화가 조언한 대로 구운 숯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 좋은 상급의 숯, 즉 백탄이 되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최부자 댁에서 숯을 들여올 때 상급 숯을 구별하던 기억을 되살려 나무를 굽는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마지막에 모래를 덮어식히는 방식을 돌쇠에게 제안했었습니다. 돌쇠가 반신반의하며 구워낸 첫 숯은 단단하기가 돌과 같고 불을 붙이면 연기 없이 은은한 향을 내며 오래도록 타올랐습니다. 돌쇠는 숯을 두드려보며 맑은 쇳소리가 나는 것에 감탄했고, 부인 내 평생 숯을 구웠지만 이런 명품은 처음이요. 부인은 정말 복덩이시여 라며 연화를 칭찬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돌쇠의 땀을 닦아주었고, 두 사람은 이 숯을 팔면 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돌쇠는 연화가 만든 집신과 함께 새로 구운 백탄을 지게에 가득 싣고 이번에는 마을 장터가 아닌 산을 2개나 넘어야 나오는
큰 고을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몸은 고단했지만 혹시라도 최 부자의 귀에 들어갈까 염려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큰 고을의 장터에서 돌쇠가 숯짐을 풀자마자 지나가던 대장장이와 부잣집 하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돌쇠의 숯을 보며 이건 궁궐에나 들어가는 최상급 백탄이 아닌가 하며 놀라워했고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서로 사가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돌쇠는 평소 받던 값의 3배, 4배를 받고 숯을 모두 팔았고 돌아오는 길에 쌀과 고기 그리고 연화에게 줄 따뜻한 소목감과 고운 신발 한 켤레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연화의 산중 생활은 날이 갈수록 윤택해졌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예전에 찌들었던 가난의 그늘이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틈틈이 연화가 발견한 산삼을 한 뿌리씩 캐내어 아주 먼 약재상에게 팔았는데 그 값은 상상을 초월하여 웬만한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항아리에 담아 깊은 땅속에 묻어두었으며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숫장이 부부로 위장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밥상에는 윤기 흐르는 쌀밥과 고깃국이 올랐고 밤이면 따뜻한 소미불을 덮고 잠들 수 있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연화는 낮이면 돌쇠를 도와 숯을 선별하고 밤이면 돌쇠에게 글을 가르치며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산골짜기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꽃대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어 장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도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조언에 따라 번 돈의 일부를 떼어내어 흉년이 들어 헐값에 나온 아랫마을의 논과 밭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훗날 당당하게 마을로 돌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최 부자에게 빼앗겼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조용한 복수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돌쇠가 사온 땅 문서를 소중히 보관하며 언젠가 저 푸른 들판에서 돌쇠와 함께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장터에 나갔다가 주막에서 묘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최 부자 댁의 가세가 점점 기울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부자의 아들은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고 최 부자는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최 부자가 들이려던 새 며느리 후보는 최 부자 집안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 혼담을 깼으며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아 구판을 벌이는 날이 많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고 연화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연화는 최 부자 댁의 몰락 소식을 듣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으나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저들이 불행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은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 숨어 지내는 생활을 정리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연화의 말에 돌쇠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으며 누구보다 떳떳하고 부유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더욱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정체불명의 숙부자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깊은 산속에서 질 좋은 숯을 구워 큰돈을 번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도깨비의 도움을 받았느니 산신령의 아들이니 하며 수군거렸지만 그가 바로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돌쇠와 연화라는 사실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공영감만이 그 소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짐작가는 바가 있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공영감은 가끔 산 쪽을 바라보며 돌쇠 이 녀석 대견하게 잘 버티고 있구나.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지. 라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어 산골짜기 물이 불어났는데 돌쇠와 연화는 미리 축대를 쌓고 물길을 돌려놓은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장마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날 돌쇠는 숯가마 옆 큰 바위 아래를 파서 그동안 모아둔 돈 항아리와 귀한 약재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들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는데 돌쇠는 그것들을 보며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연화를 업고 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뿐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풍요로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연화에게 부인 이 모든 것이 다 부인의 지혜 덕분이오. 나는 그저 몸뚱이 하나로 일했을 뿐인데 부인이 복을 몰고 왔소. 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돌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나으리의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저는 그저 나으리의 곁에서 작은 힘을 보탰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은 서로를 더욱 빛나게 했고 그들의 사랑은 깊은 산속에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마음까지 넉넉한 진정한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의논하기 시작했고 마을로 돌아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산속으로 낯선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큰 고을의 거상인 박대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돌쇠의 숙품질에 반해 직접 거래를 트고 싶다며 수소문 끝에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돌쇠와 연화의 기품 있는 태도와 정돈된 집안 살림을 보고 감탄하며 이런 깊은 산속에 귀인이 숨어 계셨구려. 내 당신들의 물건을 전적으로 맡아 팔아주고 싶소.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돌쇠 부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었으니 이제 그들은 숯뿐만 아니라 산삼과 약자에 그리고 연화가 만든 공예품까지 판로를 확보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돌쇠는 박대감과 손을 잡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대감과의 거래가 성사되자 돌쇠네 집에는 엽전이 괴짝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재산은 웬만한 고을 부자 부럽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와 연화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직접 일을 하며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제 마을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박대감을 통해 마을 어귀에 가장 좋은 땅과 최부자 댁이 내놓은 논밭을 비밀리에 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 새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부자만이 어떤 놈이 감히 내 땅을 야금야금 사들이는 개냐 하며 분통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돌쇠는 잘 말린 수찬 짐을 지고 연화는 곱게 수놓은 보따리를 들고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첫 나들이였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택해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들의 모습은 예전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윤기 흐르는 얼굴과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품이 있는 옷매무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기 가는 저 부부는 누구인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돌쇠와 연화가 자리를 잡고 앉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가져온 수춘 빛깔부터가 달랐고 연화가 내놓은 약초와 수공예품은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최 부자의 하인 칠성이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눈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죽은 줄 알았던 돌쇠 놈과 쫓겨난 작은 마님이 아니냐. 칠성이의 큰 목소리에 장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돌쇠 부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돌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예전에 주눅든 나무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칠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칠성 자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돌쇠의 당당한 태도에 칠성이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돌쇠라고? 아니, 저렇게 훤칠해지다니 믿을 수가 없네.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 연화 역시 고개를 들고 칠성이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 대신 연민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쇠와 연화가 마을로 돌아와 겪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으며 동시에 통쾌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소란을 전해 들은 최 부자가 장터로 달려왔을 때 돌쇠와 연화는 이미 물건을 모두 팔고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눈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자신보다 더 기품 있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내 이놈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살아서 돌아다니다니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 부자를 마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공영감이 나타나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 최 부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면 반가워해야지 어찌 그리 험한 말을 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네 집종이 아닐세. 공영감의 말에 최 부자는 씩씩거렸지만 주변에 모인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돌쇠와 연화는 공영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공영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최 부자의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돌쇠와 연화는 그날 밤 마을 외곽에 미리 마련해둔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예전 산속 오두막보다는 컸지만 최 부자의 기와집에 비하면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그들 명의로 된 온전한 그들의 보금자리였기에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오. 우리는 결코 저들에게 지지 않을 것이며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을 것이오. 돌쇠의 굳건한 맹세와 함께 마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마을 사람들의 집집마다 돌쇠 부부의 이야기가 꽃을 피웠고 다가올 내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숨죽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연화가 마을로 돌아와 어엿한 기와집에 짐을 푼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돌쇠의 새집 앞을 기웃거렸고 가을가 빨래터와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온통 두 사람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가난뱅이 돌쇠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 돌아오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사람들은 부러움과 시기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돌쇠의 집 대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돌쇠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맑은 다듬이질 소리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는 그 집안에 평화와 풍요가 깃들어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예감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 사랑방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눈앞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여 돌아온 돌쇠와 연화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분통이 터져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술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난 것들이 감히 나를 능멸해. 이건 분명 내 집안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것이 틀림없어. 최 부자는 억지 논리를 펴가며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려 애썼고 옆에서 눈치를 보던 아내 역시 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럼요. 영감, 빈손으로 나간 년이 산속에서 무슨 수로 돈을 벌었겠어요. 분명 나가기 전에 뒷구멍으로 빼돌린 폐물이 있었을 겁니다. 당장 관에 고발해서 콩밥을 먹여야 해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최 부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건장한 하인들과 마을의 왈패들을 불러 모아 돌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몽둥이와 낯을 든 사내들을 앞서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했는데 그 기세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아 마을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돌쇠의 집 앞에 도착한 최 부자는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썩 나오지 못할까? 남의 집 물건을 훔쳐서 호의호식하면 천벌을 받지 않을 줄 알았더냐. 그의 고함 소리는 온 동네를 쩌렁쩌렁 울렸고 겁에 질린 동네 개들이 지저대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싸움이 났음을 직감하고 하나둘씩 돌쇠네 집마당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자 그 안에는 돌쇠와 연화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하얀 무명바지 저고리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뒷짐을 진 채 서 있었고 그 옆에 연화는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단아한 모습으로 최 부자를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어 난동을 부리려던 하인들조차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자 어른,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무슨 행패십니까?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점잖게 말씀하시지요. 돌쇠의 점잖은 꾸짖음에 최 부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놈 내 놈이 내 며느리를 꼬여내어 도망친 것도 모자라 내 집안의 갑오를 훔쳐다가 팔아먹은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돈으로 이 집을 사고 땅을 산 게지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하로 끌고 가서 경을 칠 것이다. 최 부자는 있지도 않은 도둑 누명을 씌우며 길길이 날뛰었고 하인들에게 당장 집안을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마루로 올라가려 하자 돌쇠가 마당 한가운데 있는 큰 장작더미에서 도끼를 하나 쑥 뽑아들고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든 내 집에 허락 없이 발을 들이는 자는 이 도끼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돌쇠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하인들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섰고 왈패들조차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때 연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군중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날 때 입고 있던 옷 한 벌 외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엄동설 안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쫓겨난 제가 감히 무엇을 훔칠 수 있었겠습니까? 연화는 자신의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려 발목에 남은 흉터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그날의 동상이 남긴 참혹한 흔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고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그날 빈손으로 쫓겨나는 걸 내가 봤어. 훔치기는커녕 얼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지. 여론이 돌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최 부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 부자는 물러서지 않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건 내년이 미리 빼돌려 놨을 수도 있는 일이지. 산속에서 숯을 구워 떼돈을 벌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검은 돈일 게야. 그러자 돌쇠가 품에서 두툼한 장부를 하나 꺼내어 최 부자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1년간 박대감과 거래한 내역이요. 숯 한 가마니 약초 한 뿌리까지 낱낱이 적혀 있어. 의심이 간다면 지금 당장 박대감을 모셔와 확인해도 좋소. 돌쇠의 당당함에 최 부자는 할 말을 잃고 장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부에는 거짓 하나 없는 정직한 땀의 대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진실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 부자는 본색을 드러내며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어쨌든 내년은 내 집안 사람이었으니 네가 번 돈도 다 내 것이다. 썩 꺼져라. 이 집도 다 내놓고. 그는 이성을 잃고 하인들에게 돌쇠를 덮치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멈추시오냐 하는 우렁찬 호통소리와 함께 공영감이 마을 청년들을 이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영감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최 부자 자네 정말 추하게 늙어가는구먼.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도질까지 하려 드는가. 공영감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최 부자님. 너무하십니다. 돌쇠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사람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돌쇠 부부를 보호하며 최 부자 일당과 대치했습니다. 평소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숨죽여 살던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불의에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을 둘러싼 싸늘한 시선들에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믿었던 하인들조차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루 밑에 보관해 두었던 문서함을 꺼내어 펼쳐 보였습니다. 최 부자 어른 보시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최 부자는 문서를 힐끔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최 부자가 노름빚과 사업 실패로 날려버린 알짜배기 논밭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내 놈 손에 있는 개냐 돼. 최 부자가 말을 더듬자 돌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른께서 헐값에 내놓으신 것을 제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이제 이 마을 땅의 절반은 제 소유입니다. 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소작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집주인인 제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돌쇠의 선언은 결정타였습니다. 마을의 실질적인 지주가 최 부자에서 돌쇠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공표되자 최 부자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작농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최 부자에게 돈을 떼이거나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최 부자 어른처럼 소작료를 악랄하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풍년이 들면 나누고 흉년이 들면 돕겠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박수를 쳤고 최 부자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 되어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연화는 떨고 있는 최 부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러나 뼈있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기만 한다면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추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연화의 말은 최 부자의 폐부를 찔렀고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했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움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며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빨 빠진 늙은이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왈패들도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고, 마당에는 승리의 기쁨과 안도의 한숨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영감은 돌쇠의 등을 두드리며 장하다 돌쇠야, 네가 드디어 해냈구나 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돌쇠와 연화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는 미소를 지었고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돌쇠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쁜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지요. 제가 숯불에 고기를 굽고 술을 내올 테니 모두들 마음껏 드시고 즐기십시오. 돌쇠는 곧바로 곡간을 열어 쌀가마니를 풀고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돌쇠가 직접 구운 최고급 백탄이 활활 타오르며 붉은 열기를 뿜어냈고 그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돌쇠 부부의 성공을 축하했고 그동안 최 부자에게 당했던 서름을 털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연화의 손을 잡고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했어. 이제는 꽃길만 걷게나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연화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떡과 과일을 받아먹었고 어르신들은 돌쇠가 따라주는 술을 받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쇠네 집 마당은 늦은 밤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된 듯한 훈훈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돌쇠는 숯불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산속 오두막에서 연화와 단둘이 떨며 숯을 굽던 그 시절, 오직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시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도 없었겠지. 돌쇠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연화에게 구운 고기 한 점을 넣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 숯불처럼 우리 사랑도 이웃을 향한 마음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합시다.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은 숯불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돌쇠네 마당에는 은은한 숯불의 잔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식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 앞으로 이 마을에 찾아올 평화롭고 따뜻한 날들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불이 꺼진 채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돌쇠의 집은 환한 달빛과 함께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비로소 맑고 투명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돌쇠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착한 아내와 함께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고 밤바람은 그의 땀식은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쇠는 외로운 장자꾼이 아니었으며 연화 또한 학대받는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고요해진 마당을 정리하며 연화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이제 들어가시지요. 밤이슬이 찹니다. 돌쇠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방문이 닫히며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따뜻한 아랫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며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하고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평온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대결과 흥겨운 마을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르른 것처럼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돌쇠와 연화는 늦게까지 잠을 청하는 대신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이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겠다는 그들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열린 대문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저절로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고, 돌쇠는 빗자루를 든 손을 멈추고 환한 미소로 그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면 마을을 호령하던 최 부자의 집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적막강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하인들의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최 부자는 지난밤의 치욕과 충격으로 인해 알아누웠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평소 그를 따르던 아첨꾼들조차 이제는 그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귀영화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심어놓은 악행의 씨앗이 거둔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돌쇠와 연화는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그저 곳간에 쌓아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마을 전체를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쇠는 먼저 마을에 낡은 다리를 튼튼한 돌다리로 새로 놓고 비만 오면 물이 새던 가난한 노인들의 초그가 지붕을 사비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일꾼들을 부려 일을 시키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돌을 나르고 흙을 바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내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한 법이요. 함께 땀 흘려 일할 때 비로소 밥맛도 좋은 것이지요. 돌쇠의 이런 소탈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닌 진정한 마을의 지도자로 여기고 따르게 되었으며, 마을 청년들은 그를 형님처럼 모시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연화 또한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 그녀는 마을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녀는 매달 정해진 날에 곳간을 열어 쌀과 반찬을 나누어 주었고, 형편이 어려워 혼기를 놓친 처녀들에게는 몰래 혼수품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고 시집살이에 고통받는 며느리들을 불러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위로하고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연화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은 상처받은 여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료약과도 같아서 마을 여인들은 그녀를 친정 언니나 어머니처럼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연화의 이름은 인근 마을에까지 퍼져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의 집에서 곡소리가 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화병으로 쓰러진 최 부자의 병세가 깊어져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고개를 저으며 가망이 없다고 했고,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차도가 없어 최 부자의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돌쇠는 씁쓸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는데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산속에서 발견했던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천종산삼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뿌리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다려 약탕기에 담은 뒤 하인을 시켜 최 부자 댁으로 보냈습니다. 이 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어 남은 생은 부디 베풀며 사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드려라. 연화의 정갈과 함께 도착한 산삼 탕약을 받아든 최 부자의 아내는 감동과 부끄러움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던 며느리가
원수를 은혜로 갚으려 한다는 사실에 최 부자의 가족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의식을 겨우 찾은 최 부자 역시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비우고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하염없이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산삼의 효능 때문인지 아니면 연화의 진심 어린 용서가 닿아서인지 기적처럼 최 부자는 며칠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최 부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절반을 마을에 내놓고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돌쇠와 연화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과오를 사죄했으며 연화는 그런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지난 일은 모두 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이제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떠나던 날 그는 마을 어귀에서 뒤를 돌아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는 대신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마을에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돌쇠와 연화의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슬에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건강하고 성실했으며 어머니를 닮아 지혜롭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돌쇠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산속에서 숯을 굽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얘들아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땀 흘려 일하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만지작거리며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고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마을은 돌쇠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부촌이 되었는데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간이 비는 법이 없었고 굶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돌쇠와 연화의 공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우려 했으나 두 사람은 극구 사양하며 그 돌로 차라리 징검다리 하나를 더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 숨어들었던 귀신골을 복북골이라고 부르며 그곳을 신성하게 여겨 깨끗하게 보존했습니다. 가끔 삶이 힘들거나 지칠 때면 사람들은 그 숯가마 터를 찾아가 돌쇠 부부의 불굴의 의지를 되새기며 희망을 얻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 황금 들판이 출렁이는 수학의 계절이 돌아왔을 때 백발이 성성해진 돌쇠와 연화는 나란히 논두길을 걸으며 풍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 이삭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들판 곳곳에서는 농부들이 흥겨운 노동요를 부르며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 들판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꿈꾸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연화의 말에 돌쇠는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부인. 이 모든 것이 부인의 덕이오. 나와 함께 이 긴 세월을 버텨주어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을의 큰 어른이었던 공영감이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돌쇠를 새로운 마을 이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돌쇠는 사양하려 했으나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 직책을 맡게 되었고 그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마을의 대소사를 챙겼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마을의 젊은이들에게는 농사짓는 법과 숯 굽는 기술을 전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돌쇠의 사랑방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그의 지혜로운 조언은 마을의 기둥이 되어 마을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어느 날 밤 돌쇠와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화로의 밤을 구우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고
문풍지는 가르릉거리며 겨울밤의 운치를 더해주었습니다. 부인 기억나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렸지. 돌쇠가 회상하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얼어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신 그 따뜻한 등과 거친 손길을요. 그때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지나온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잘 구워진 군밤 하나를 까서 연화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다고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은 산삼도 금은보화도 아닌 바로 부인이요. 부인을 만나 사람이 되었고 부인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었소. 연화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으리는 제게 하늘이자 땅이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태어난다면 꼭 나으리의 아내로 살고 싶습니다. 방 안은 화로의 온기보다 더 뜨거운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찼고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도 이 방의 따뜻함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고요한 정적만이 산골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돌쇠와 연화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보름달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은 마치 하늘이 착하게 살아온 두 사람에게 보내는 축복의 빛처럼 은은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돌쇠는 문을 닫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감사한 하루였네. 내일도 모레도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연화는 조용히 촛불을 끄고 돌쇠의 곁에 누웠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돌쇠와 연화가 남긴 따뜻한 마음은 아직도 그 상골 마을 어딘가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나무 숲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맑은 계곡물 소리에는 그들의 정겨운 대화가 섞여 흐르는 듯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찾아가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돌쇠네 집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참나무 장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당신의 등허리를 감싸고 창밖에는 소리 없이 흰 눈이 내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은 모두 저 눈밭에 묻어두고 당신은 그저 편안하고 행복한 꿈만 꾸시면 됩니다.